누군가는 택배 기사님들이 잠 안 자고 그 새벽에 이거를 옮겼다는 건가? 그렇게까지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술 같은 일인데 그걸 해내는 게 지금 물류회사들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살만한 물건을 주문도 하기 전에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이제 배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기순 정렬해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살 거야. 저희 약간 꼬여가지고. 비싸고 늦게 와요. 이제 더 넘어서서 이제 미리 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직 안 샀는데. A사나 어떻게 미리 저 아직 안 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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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류입니다. 사실 뭐 물류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어렵고 산업 현장에서나 쓰이는 말 같고 이래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살짝만 택배 이렇게 바꾸면 또 미소가 절로 지어지면서 막 빨리 뛰쳐나가야 될 것 같고 막 설레죠. 그죠? 자, 솔직히 우리 벙커 크루들 집에 올 택배 몇 개씩 있어요? 아,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택배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 정보를 지금 1년 동안 갑자기요? 녹화일 기준으로 저기 갑자기 지금 잠시만요. 녹화일 기준으로 네. 오늘이 신박한 벙커 방영 1주년. 아,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첨단 과학 정보와 이런 예능을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택배로 받아보셨죠? 갑자기 개편 앞두고 좀 개편 앞두고, 급하신가 봐요. 예, 지금 TBS 화이팅! 근데 팬데믹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지쳐 계시잖아요. 네. 택배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다라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저는 분명히 밖에 나간 날은 얼마 안 되는데 카드값은 똑같더라고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다 집에서 주문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두 분의 말씀을 통계가 명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국내 택배 물동량이 약 33억 7천만 개에 달해서 역대 최고 수치였다고 합니다. 우와. 33억? 34억 개수로 따지니까 7천만 개. 네. 너무 많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억 단위 넘어가면 약간 감이 없어지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용한 택배 횟수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아이고, 나눠봐요. 빨리. 1년에 택배를 몇 번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네, 1년에. 뭐 한 사람당 사흘에 한 번은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365일 나누기 3 하면은 대략 한 120. 125일? 오늘 좀 과학자 같았다. 맞았어요? 박사님,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1년에 122회 택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도 정확해요. 네. 한 사람당 한 사흘에 한 번 정도는 택배를 보내거나 받았을 테니까 네. 122회 정도 딱 그래요? 나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물류와 그에 관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지정 생존자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물류. 물류. 요즘 택배가 빨리 와. 요즘 택배 진짜 빨리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뭘까, 진짜. 너무 궁금한데? 예, 들어오세요. 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손소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연락받을 때 가장 기쁜 연락이 택배 배송 문자라고 합니다. 박사님도 택배 문자 받으시면 설레십니까? 네, 설렙니다. 그럼 박사님 마음에 제일 들었던 배송 서비스는 무엇이었나요? 급할 때 바로 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야, 이거 진짜 유용하다. 물류 관련해서 안 해본 시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박사님에게 물류는 뭐뭐다. 삶이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물류로 이행시.
물류. 네. 물, 물은 흐릅니다. 류. 유유하게 흐릅니다. 아니, 특별히 물류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물류는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의 흐름 자체. 어떻게 잘 흘러가게 할 거냐. 인증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벙커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택배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제 거 아니에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부분하고 코로나19가 이제 오면서 그 물류도 많이 변했고 이 변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건가 이 부분을 물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속에는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박사님, 우리나라는요, 그 물건 주문하면 다음 날이면 이제 택배 딱 오잖아요. 네네. 저는요, 세계에서 진짜 한국 택배가 제일 빠르겠구나. 맞아. 나라가 살짝 작은 게 이럴 때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또 우리가 가장 빠른 게 아니라는 소리가 있던데요. 진짜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바로 물건을 받는 이런 택배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란 사,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도 뭐 저 전자상거래 유명한 A사, 뭐 J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빠른 배송에 역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고 중국도 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길 배송, 그러니까 다음날 배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제 이게 빠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우리나라 물류 관련된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한번 해봤더니 최상국인 미국에 비해서 한 80% 정도 수준, 그다음에 기술 격차는 한 3년 정도 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 1등이 아니에요. 또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제 물류 관련된 기술 부분 예. 조사해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기술 부분이 한 전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뭐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왔는데 네. 제가 살던 뭐 2000년대거든요. 그때는 택배를 뭐 이땡땡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켰어야 됩니다. 한 달. 네, 진짜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또 아니라는 그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뭐 시켰는지 까먹을 때쯤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프라이즈야 항상.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배송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럼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물류 혁명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주유소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주유소인데요. 물류와 주유소. 이제 혹시 주유소도 막 택배로 오고 이런 건가? 이거는 진짜 주유소가 아니 모르겠네. 기름이? 그런 얘기인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주유소의 역할이 뭐라고 평소에 생각하세요? 기름. 저는 차. 다른 경험한 게 유럽에는 편의점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밤늦게 같이 이렇게 여는 있더라고요. 곳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게 치약 칫솔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물건. 그러면 항상 그거 사는 곳이 주유소였어요. 차 타고 가서 주유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주유소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곳. 자, 그럼 이제 장 물류가- 박사님은 외국에서는 편의점 역할을 주유소가 한다. 또 다른 역할은 기름 넣는 데죠. 네, 기름 넣는 사실 곳이죠, 주유소 당연히. 주 역할은. 그치, 예, 그치. 주유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경유나 휘발유 같은 곳을 넣는 곳인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 주유소가 택배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주유소 어떻게 택배 물류? 인생 처음 듣는 그죠? 소리예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내 택배가 어디 정도 왔는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계속 그러면 찍어보죠. 그러면 보통 한 5단계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택배사에서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그래서 이거 상품 인수라는 게 먼저 있어요. 네, 상품 인수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제일 짜증나요. 아, 진짜. 두 번째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상품 이동 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품 이동. 거기 보면 뭐 옥천 허브니, 뭐 강남 서브니 이런 너무 이런
잘 알아요. 곤지암. 너무 잘 알아, 우리 그거.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배송지 도착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달 출발했고, 배달 완료됐던 한 5개 정도 단계가 나오는데, 미국의 페덱스란 이제 특송회사에 프레드릭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즐겨 탔는데, 아, 맞아요. 네. 자전거 타면은 가운데가 허브, 가운데가 바퀴살이 스포크. 네. 아, 그래서 네. 그걸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택배회사는 이런 허브의 스포크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아까 말씀하신 C 택배사 같은 경우는 허브를 이제 옥천에다 둬서 모든 게 옥천 허브 이렇게 돼가지고 각 지역 터미널에 도착하면 그걸 다시 이제 배송 기사들이 이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옥천 허브는 진짜 온라인 쇼핑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 이상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옥천이 옥뮤다 삼각지대라고 맞아, 불릴 맞아, 정도로 맞아. 갖가지 물류가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인천에서 부천으로 보냈는데 이 옥천은 사실 천안 밑에 대전 위에 거기잖아요. 엄청 잘 알아요. 왜 여기서 여기로 보냈는데 여기로 왜 가 있는 거예요? 맞아.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없을까를 막 이제 물류회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내놓은 게 도심형 공동 배송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도심형 공동 배송 플랫폼에 딱 맞춤한 공간이 도심 여러 곳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주유소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밤 늦게 새벽에 좀 다니시면은 주유소에 모여 있는 택배차들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기름 넣는 게 아니었어요. 네, 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정유기업 G사에서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 센터로 활용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C사 같은 경우도 제휴 협약을 맺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요 주유소를 다 이 C사의 플랫폼의 물류 거점 센터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요, 좋아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거 좋은데 왜 하필 주유소를 물류센터로 정한 거예요? 어디 공터 이런 데 활용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노는 공간. 주유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공간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혹시 이제 그러니까 햄버거 전문점 같은 경우가 드라이브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부분처럼 이제 그걸 복합적으로 가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요충에 많이 있기 때문에 허브까지 가지 않는 시내 인근 지역에 대한 배송 거점. 그래서 도심의 물류 거점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게 중고 마켓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근 뭐 땡땡이라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이제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서로 교환했는데 그걸 중간에 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것 쪽으로 상당히 거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서영 씨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옷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배송하는 회사랑 서영 씨 집이 사실은 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택배 아저씨가 그걸 픽업한 다음에 가까운 주유소에다가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영 씨 집과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배송센터라면은 그 배송센터로 그냥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택배 아저씨는 그 배송센터에서 서영 씨 옷을 찾아가지고 서영 씨 집으로 그냥 갖다 주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이라던가 곤지암 같은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네, 픽업, 주유소, 서영 씨네 집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배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겠죠. 와, 요거는 그동안 우리가 택배 받으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뭐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느낌인데. 왜 돌아오지? 오. 막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그쵸.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누군가는 택배 기사님들이 잠 안 자고 그 새벽에 이거를 옮겼다는 건가? 그렇게까지 빠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 풀필먼트라는 기술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풀필먼트라는 거는 이제 셀러를 대신해서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포장하고 발송하는 이런 모든 업무를 전문 업체들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제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올리면은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판매자한테 이제 배송을 요청하면 다시 이제 이 판매자는 택배업체를 불러서 이제 물건을 발송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됐는데 이걸 다 통합했어요. 그래서 풀필먼트는 예를 들면 뭐 엠포탈 같은 경우 사이트에 회사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주문 들어오면 배송까지 이런 전부를 이제 토탈에서 맡아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배송 과정이 상당히 좀 단축이 됐죠. 고객한테 그 주문이 들어오면은 판매자는 그냥 요 풀필먼트 센터에 다 물건 갖다 놓기만 하면 되고, 그럼 그 안에서 뭐 분류와 주문했을 때 포장하는 거랑 주문 처리, 그 심지어 그 물건을 사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네. 돌려오는 물건까지 다 처리를 하고, 이거를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풀필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효율성도 올라가게 되고 배송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많은 판매자의 그 많은 상품을 그걸 다 어떻게 창고에 가져다나요? 맞아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참 많은 분들이 신비롭게 생각하시고 맞아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나? 그러니까 쿠땡에서 주문을 하면은 새벽에 배송을 해주잖아요.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맞아요. 미리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맞아요. 갖다 주지? 이게 이제 마술 같은 일인데, 자, 그걸 해내는 게 지금 물류회사들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미리 예측을 해서 네. 그걸 미리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쿠땡 같은 경우에는 고향 물류센터나 부천 물류센터 같은 곳에 쟁여놓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고향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소비자 혹은 부천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그 상품을 묶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자, 근데 그걸 미리 예측하는 게 미국 A사나 우리나라의 그 쿠땡 같은 플랫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대기업 물류센터에서는 뭐 타러 보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아, 또 여기서 AI가 나오나? 네. 네. 뭐 어떤 알고리즘 활용하나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건 예측 배송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고객이 살만한 물건을 먼저 주문도 하기 전에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과거에 고객이 있다가 산 경험이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치하면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바구니, 그 다음에 위시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검색 목록,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만한 여기가 상암동 근처에 물류센터에 아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이제 배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내가 주문하면 바로 올 수 있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재활용합니다. 뭐냐면 그거 실제로 주문해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또 좋아하겠구나라고 신제품이랑 추천 알고리즘에 이 사람이 구매할 만한 것들이 다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팔고, 네. 그리고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주는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할지, 이 사람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가격, 품질, 배송 시간, 이 모든 걸 데이터로 예측하고 추천하는 AI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이게 방금 말한 물류에서의 풀필먼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렇게 땅 맞아 떨어지는 거 사실 저도 이제 신기하게 경험을 몇 번 많이 했었고, 반대로 막 예쁜 옷, 막 핑크색 원피스 검색해가지고 10개 담아놨다가 갑자기 나 못 살래요, 못. 이러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 배송 준비하고 있던 그 핑크색 원피스 막 이렇게 엄청 담아놨던 그 물류센터 거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배송 업체 뭐 이런데? 오늘 과학여신이 정말 그 포인트 딱딱 저 짚어가지고 전기톱 살래요. 지금 이거. 갑자기요? 갑자기 사면. 궁금해하는 그치, 것들을 그치.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영 씨 같은 그 소비자가 꼭 있거든요. 트롤들. 예를 들어서 트롤이잖아. 그 피로회복제도 남들은 다 박하땡 먹는데 본인만 오란땡 먹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 그런데 개치니까. 그래서 이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카스를 할인해줘. 에? 그래서 아. 오란땡을 찾으면 밑에 박하땡을 내일 새벽까지 배송해 줄 수 있는데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배송해 줄 수 있다라고 슬쩍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넘어가라 이렇게. 와, 진짜? 사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치면은 항상 이렇게 할인도 되고 그다음에 빨리 배송되는 물건이 밑에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 그런데 굳이 그걸 안 사. 자, 그러면은 이제 물류회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더 싸게 해줄게 사 이런데도 난 항상 먹는 것만 먹어. 그러면은 이게 갖고 있어도 못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손해를 보는 건데 이 손해를 감수해요. 왜냐하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다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원할 때 제일 빨리 보내줄 수 있거든요. 오란땡 찾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뺏기면 안 되니까 손해를 보겠죠. 근데 그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만족도 높게 우리 물류 회사를 이용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락인 효과가 되어가지고 딱 잡혀 있겠잖아요. 요거 들으니까 약간 부드러운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지 않나? 약간 반발하고 싶어서 앞으로 핫식땡. 나도 거기서 핫식땡 인기순 정렬해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살 거야. 저희 약간 꼬여가지고. 자, 그런데 가장 우리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근데 가장 밑에 있는 거 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네. 비싸고. 손해가 비싸고 그다음에 늦게 와요. 늦게 와요. 여기에 이제 더 넘어서서 이제 미리 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배달 또 뭐. 주문도 하기 전에. 내가 아직 안 샀는데. 뭐 A사는 어떻게 미리 저 아직 안 아니, 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주 씨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은 용주 씨가 배달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장지가 배달돼 있는 거예요. 말이 되고. 근데 집을 보니까 실제로 화장지가 필요해. 뭐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온 다음에 사후 구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은 그냥 거기다 두면은 다음에 그냥 가지고 가. 이런 게 미리 배달이에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용주 씨의 구매 패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치약이랑 화장지랑 떨어지고 칫솔 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 칫솔, 화장지, 치약을 묶음해가지고 그냥 용주 씨 앞에다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이 미리 배달은 이제 넌 이걸 살 거야 그러고 먼저 배달합니다. 그 다음에 넌 이걸 사야 돼. 그 다음에 구매 의사를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야 왔는데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먼저 상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할 구매를 자꾸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 사야 돼 필요해. 근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 더 쓸 수 있는데 아유 다시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결제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네. 형태입니다. 다른 시스템은 어떤 것까지 보고 있냐면 아예 3D 프린터를 건물 옥상마다 놔두고 생산 자체가 건물에서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 선 넘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막 지어내시는 진짜 거예요. 이거 좀 아니요. 지어낸 것 같아. 그 정도 믿을 정도로 선 넘- 순진하진 않아요. 아니요. 뭘 실제로 옥상에서 뭘 왜냐면 만들어? 내가 특정 종류의 제품이 필요하면은 그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예 3D 프린터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재료를 드론이나 이제 물류 시스템이 운송을 해주는 거죠.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특허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특허가 뭐냐면 이동 중인 차량에서 트럭에서 그걸 생산해서 배달하는 거. 좀 넓히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해상 운송 그러니까 배로 실어 가는데 그게 상당히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냥 가느니 그 안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더 나가면은 이제 물류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거기까지 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간이 생산 시설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재료 배송은 드론이 해주면 되고 뭐 이 플라스틱이 필요하다, 뭐 이 고무가 필요하다, 그럼 드론이 이거를 배송을 해주면 돼요. 아니 뭐 다 되면 그냥 제가 다 만들어 쓸게요. 실제로 30년 되면. 후에 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지만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정말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렁 용자입니다. 오늘은 이 물류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속, 정확하게 이 재미를 배송할 우리 퀴즈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환불이요. 네? 반품이요. 아니요. 반품, 왔습니다. 반품. 네, 본인이 하면서 왔습니다. 부끄럽죠. 고객님, 퀴즈. 반품. 퀴즈 배달됐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최대 할인 매장 W마트는 2017년 굉장히 참신한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범 실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특징과 기존 자산을 10분 활용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고 당일 배송까지 가능한 것이 굉장히 특징이었는데요. 이 배송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거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손님이 직접 물건을 사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배달까지 해가는 방식? 손님을 시켜라. 그럴듯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택시나 대중교통 요거는 저도 조금 당황했어요. 당황했다. 네. 아니,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인권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이 좀 야, 들었어요. 미국.
아까 손님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니까요. 아니, 그게 깜짝 놀란다니까, 진짜. 이게 되냐고. 직원들을 시켰나? 그건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매장 직원들한테 배달 갔다. 매장 직원인가 보다. 뭐? 매장 직원 배송. 직원 시킨 거예요.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하라고. 그게 아니라. 간만 보지 말고, 이 사람아. 오늘 별로 감이 안 좋아요. 가서 배달해 주고 와 이렇게 시켰잖아요. 주고, 와요? 퇴근해라. 아 퇴근길에 가서 틀어요. 자, 강 기자님, 정답입니다. 아니죠. 아, 좋아 먹었다. 아니라 이걸 주워먹네. 직원은 제가 맞췄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정답이 전 직원 퇴근 배송제입니다. 이건 7대 3으로 가야죠. 뭘 7대 3이지? 내가 7이지 직원인데. 7 가지라 그래요. 7. 그래, 7대 뭐. 3.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정답은 이 전 직원 퇴근 배송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송할 때 뭔가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는데.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요? 혹시 그 W마트의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엄청 많겠죠. 뭐 네. 몇만 명쯤 되지 않을까요?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와, 직원이 150만 네네. 명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미국 인구의 90% 정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10마일, 그러니까 16km 안에 있습니다. 아, 나 그 90%가 지역에. 직원이라는 줄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럼 종업원 입장에서도 어디에서 오냐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 그렇겠죠. 안에서 그러니까 퇴근한다 그래서 내가 퇴근하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주변에 주변에 자기가 퇴근하면서 옆집에 갖다 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 A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네. 퇴근길 내 그냥 너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지 말고. 인센티브 주면 사실 너 돈도 벌고 가서 옆집에다 놓고 와. 이거 조차 윈윈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할 때 보통 평균 택배 비용이 한 3, 4천 원 됩니다. 물건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또 배송 거리에 따라서 이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택배는 배송 비용이 무려 6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택배의 정체 무엇일까요? 이거 물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670억 택배 어디로 보낼까? 사람 아닐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건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을 배송해주는. 왜 갑자기 방 분위기 EBS인데? 아닌데. 뭐? 670억 너무 비싼데. 670억짜리 택배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솔직히 얘기해서. 달라라. 화성. 달라라. 그래, 저 화성 얘기하려고. 화성. 계속해봐. 아니야. 우주에 보내는 거죠. 아, 우주정거장? 우주. 정답입니다. 아니죠. 미치겠네. 보셨죠? VAR. VAR. 7대3. VAR 선택 나왔어요. 7대3. 와, 요거를. 7대3. 7대3.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모든 문제를 이렇게 칠대 삼. 단계적으로 서로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질문을 하고 갔어요. 있어. 여기서 왔다 갔다 했지. 거긴 아니에요. 단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2015년에 우리의 일론 머스크 형이 만든 우주선 개발 업체에서 이탈리아 출신 여성 우주인을 위한 커피 머신과 함께 2톤 가량의 물품이 실려서 우주정거장 ISS로 이제 배송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우주에서 이제 택배를 받아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시대가 열린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택배 비용 670억을 생각하면 마실 때 약간 좀 손이 떨리지 질문이 않을까. 잘못해서 건당이 아니잖아. 한 물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방식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 비슷하게라도 좀 맞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아니,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맞췄는데 그러면? 감으로 찍잖아요. 찍으라고 그러면 같이. 옛날 우주식량이라 그래갖고 이제 빨대 빨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개념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하신 것처럼 피자도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사하고 아까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그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12번 이제 운송 계약을 맺었는데 이 12번 운송이 한 16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7,500억 정도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켓 발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이 한 670억 정도 드는데 요거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이건 비용이고 나누면 한 건당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1,476억, 예, 1,424억 정도. 이거 한 번 이 보낼 때 정도 빼먹지 거. 말고 보내야겠는데. 아이고 이거 빼먹었다 이러면 근데 여기 670억. 아까 얘기했지만 로켓 발사 비용만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총 그 나사에서 받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 뭐 하지 그랬는데 이제 우주 정거장 안에서 이제 피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즐거운 퀴즈 함께했던 썰렁 용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눈 크게 뜨일 깜짝 놀랄 만한 재미있는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천사의 날개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천사의 날개인데요. 예. 다들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오늘 두고 왔어요. 뭐를요? 그거요. 예. 아, 그거. 예, 평소에 예.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오늘 그렇죠. 두고 와서 비 와가지고. 네, 예. 젖을까봐. 예, 젖을까봐 두고 왔어요. 네. 아, 예, 방송. 예, 죄송합니다. 예, 좋죠, 예. 근데 사실은 오늘은 좀 주제가 물류 얘기니까 날개라고 하면 역시 뭐 또 드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뭐 백의의 천사, 간호사에게 필요한 약 배달 뭐 이런 걸 하면 뭐 천사. 아니, 근데 택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택배 가지고 오면 그 드론은 천사처럼 천사지. 그쵸. 아, 그쵸. 근데 실제로 드론으로 백신 배달하잖아요. 그래요? 네,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은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맨 처음 백신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뭐 루안다 같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백신을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배달하는 드론 하면 뭐 날개 달린 천사라고 천사.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인터넷 주문할 때 도서상간 지방은 2, 3일 정도 더 걸립니다. 이런 맞아요, 문구 맞아요. 보셨죠? 배송료도 더 비싸고. 맞아. 그만큼 교통 인프라는 이제 물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열어버리면은 의약품 배송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앰뷸런스를 대체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혈액 수송하는 데는 4시간이나 걸려서 갔어야 되는데 드론으로는 15분에서 45분 사이에 이 배송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드론 엄청 빠르네요. 그 이유가 의료용 드론의 경우에는 시속 128km까지 속도가 난다고 해요. 진짜 빠르다. 그렇죠. 뭐 하늘에는 뭐 신호등도 없고 교통 체증도 없고. 네, 예를 들어 중국만 해도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 데다가 또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비대면 의료를 좀 권장하는 분위기래요. 근데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는 미국처럼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드론을 통해서 이제 비상 상황에서 약을 배송한 사례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7세 꼬마 아이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고립이 돼버렸는데 이 아이는 천식약이 없으면 호흡이 곤란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소방관이 자기 개인 드론에다가 천식약을 매달아서 전달하는 케이스 이 아이를 도왔던 기록은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널리 퍼지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원격 의료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이렇게 의약품을 처방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에 뭐 드론 같은 기술이 도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뭐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 빠르게 이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뭐 천사의 날개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이제 사례를 보면은 뉴질랜드는 이미 2016년도에 드론을 통해서 피자 배달을 시작을 했고요. 호주도 아까 말씀하신 지사 같은 경우에 드론 배송 서비스가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도 누적된 거 있으면은 상당히 상용화에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호주에 사는데 그 친구 말로는 드론을 굉장히 자주 본대요. 네, 그래서 약간 상용화됐다는 말이 좀 와닿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드론이 치킨 배달 안 해요? 드론 배달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집 어떻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주말에 세종시에 가면은 피자를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으로는 배달 안 해주고 호수공원에 가 있으면 특정 장소에 내려주는 그런 서비스는 시작을 했고 10월 말까지 이제 한정 서비스를 하다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도 이 서비스를 실시해 본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던 신박한 사실도 있는데 부산항에서는 예.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드론 배달을 해준대요. 네? 그거 너무 괜찮다 근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배가 부산항이나 인천항 근처에 있는데 굳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정박하는 것 자주 봤어요. 자주 봤죠. 네. 왜 그러냐면 항구에 이렇게 접안해가지고 정박을 하면 계류비라고 하는 돈을 따로 내야 된대요. 아, 주차비인가? 항구 이용료를 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항구 이용료를 아끼려고 보통 항구에서 떨어진 곳에 배를 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형 운반선에 주문을 했대요. 그러면은 물건을 받기까지도 한 40분 정도가 걸리고 배달비도 40만 원. 너무 많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걸로 또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배를 막 왔다 그렇죠. 갔다 운영하시면서. 네. 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불편함과 그리고 비용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항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깨톡으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연한 3km 이내에 정박해 있는 배까지 최대 5kg의 물건을 드론으로 배송을 해주는데 드론이 빠르잖아요. 네. 배달 시간은 1분에서 5분. 우와. 그리고 40분 비용은 걸리던 거. 5만 원. 우와. 괜찮다. 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현재 20kg까지 한 번에 배달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진짜 같아요. 바다 위에 있는 선원들에게 드론은 정말 천사의 날개다. 다시 한번. 진짜 바다 위기가 아니라 낚시할 때도 그런 서비스 받고 싶지 않아요? 와, 진짜. 그쵸. 너무 좋겠는데. 아,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런 드론 배달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정말 그 선원분들에게 좋은 네, 네, 네. 신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조만간 택배가 현관으로 안 오고 창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요거 어떻습니까? 그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좀 밀집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다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농촌이나 뭐 도서지방이나 아니면 아까 산악지방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마당이 좀 있는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드론 배송이 좀 영향이 덜 받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당분간은 도심 내에 이런 부분 드론 배송은 좀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들지 그거 않을까. 상용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개인 드론으로 아파트에서 다 그거 시키면 되겠냐고요. 좋지. 다 이유가 있는 아, 거라니까. 그렇대.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하긴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온통 하늘이 새까만 드론으로 꽉 찰 것 네. 같은데. 그리고 좀 만약에 시끄럽고. 그 배송 이렇게 막 다니다가 부딪혀서 떨어져 봐. 맞아. 얼마나 위험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네요. 네,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제 드론과 관련된 배달이 활성화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분단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 많아요. 제가 네, 그 말 하려고 그랬던 거죠? 맞아요. 아, 제가 진짜 드론 매니아거든요. 드론 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드론 최신식 거의 다 사봤어요. 근데 오. 서울에서는 애당초 날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 개인 드론 그거 해달라 막 이런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자님이 딱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도 많고 또 보안 이슈가 굉장히 크고 항공 규제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는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약간 마이너스이기도 해요. 이 한국산업연구원의 미래전략산업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드론 시장은 전년 대비 무려 10%나 성장했대요. 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드론 배송 같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규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제도라든가 아니면 현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은 따라오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드론 배달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드론 주행 전용 항로를 만들어주고 또 정밀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이제 트래픽 부분에 아까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AI 기반의 ICT 기술을 이제 활용한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송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드론 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물류센터에서 오질 못하니까 물류 창고 등의 배송 거점을 도심 인근에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 지금 뭘 만들었냐면 드론 이착륙이 가능한 물류 센터를 만들었는데 벌집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벌집 타워라 그러는데 필드를 만들어서 드론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호수나 뭐 이런데 근처에 이제 수중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중 창고에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음파를 보내면 이제 드론이 뛰어 올라와서 이제 배달하는 그런 부분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비행선 창고라 그래서 공중에다 비행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만들고 너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죄송한데 지금 2021년 이야기 맞아요? 이거는 다 특허가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요. 네. 제가 여기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이 특허들을 검토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중 그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호수공원 근처에 놀러 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수 바로 포장해줘가지고 물에다 던져놓으면은 알아서 떠 있다가 내 위치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A사는 이미 이제 특허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잘 모른다고 세 분이 짜고 나오신 거 아니죠? 맞아.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이게 호수 안에다 물에다가 넣어놓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뭐 벌집 모양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근데 2122년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말이 이게 되나? 이게 생각보다 뭐지? 빠른 게 이런 미래 기술 검토할 때 뭐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병원을 그냥 정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차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검토했거든요. 그때 이제 검토하면서 이건 한 5년에서 10년 걸리겠다 했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몇 달 만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시스템이 됐잖아요. 예. 메타버스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뭐 5년 후 정도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올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몇 년 후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미래가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드론의 물류 거점 구축에 위한 이제 아이디어 부분 아까 상상인데 상상에서부터 이제 현실에 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자꾸 내고 그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라면 예.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뭐 벌집 타워란 수중 창고 같은 이런 뭐 외국에 비해서 풍선 창고. 사실 저는 끝까지 못 믿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게 일단 특허를 이제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예.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드론 배송도 조금 더 빨리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생존 키트 확인해 보러 갈까요? 자, 오늘은 이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열려고 맨날 거꾸로 열어가지고. 뭐가 얘는 우리 그 택배 받으면 송장이고 뭐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뭐야? 도장 아닌데 이게 뭐예요, 박사님? 개인정보 지우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아까 2,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택배를 받잖아요. 네. 물류가 넘쳐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이제 택배를 받은 후에 반드시 저 부분 개인정보를 지워가는 거 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여기 이 송장에도 사실은 개인정보가 써 있었어요. 누가 TBS에서 볶은 율무를 시켜먹었어요. 아, 이거 볶은율무 좋죠. 맛있습니까? 볶은율무를 드셨거나 아니면 피부에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까?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예, 개인정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거 지워드려야겠다. 네, 볶은율무 좀 집중적으로. 볶은율무. 누가 시켰는지 모르니까. 누구였냐면 누구인지는 이거 지우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안 왜 보여요.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잘 안 보여. 완전 범죄. 맞아요. 범죄는 아니다. 범죄는 아니고 완전 택배. 네, 또 어쨌거나 그동안 송장 뜯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잖아요. 저도요. 맨날 이거 분리수거할 때 이거 뜯느라고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렸는데 이런 신박한 물건이 있었다.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네. 두 분 중에
아니 누나 가져요. 누나가 더 많이 시키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물류혁명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지킬 수 있는 지정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들만 해주셔가지고 끝나고 검색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물류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전에 택배, 뭐 킥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로켓이니 아니면 뭐 샛별이 이런 빠른 배송에 관련된 부분들이 화두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드론 배송, 그 다음에 로봇 배송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오, 진짜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가 반드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생활 물류. 물류가 멈추면 우리의 삶도 단 하루도 평온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눈부신 물류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부디 벙커만큼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전 세계 CCTV가 네.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예요? 네. 한 7억 7천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CCTV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엿보거나 감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CCTV를 보고서 해상도 낮은 비디오 영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CCTV 기술이 지능형으로 바뀌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서 혹시 테러리스트는 아닌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눈동자만 가지고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게 저 너무 신기한데요?